동안 뭘 할까 고민하다가 EBS를 보게 해야 되나? 그런데 EBS를 볼 거면은 수능 강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거 이번 기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만나시고 직접 소통하고 싸우고 싶었지만 유튜브 구독자 1000명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힘들고, 우선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 텐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고이 세계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할 거니까 교과서 다 준비하시고 10페이지부터 나가는데 10페이지부터 해서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본인이 사학과나 역사교육과 역사 관련 쪽으로 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10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각자가 읽어보면 되겠고, 16페이지부터 나오는 인류 취향과 선사문화, 그런데 이것도 한국사에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안 낼 거니까. 수능에서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17페이지 그냥 그런 유물 정도, 벨렌드로프의 비너스, 오스트리아에서 출토된 거, 이거 구석기 시대 거다. 16페이지에 나오는 동굴벽화, 이것도 구석기 거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넘어가서 스톤헨지, 이거 신석기 거다. 나중에 영국 가서 볼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해서 19페이지 스스로 학습 내용 확인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류의 출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인 어쩌고, 그 다음에 금태 나오는 게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뭐 크로마뇽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고, 구석기 시대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 신석기 시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러니까 진짜 수업하는 거 같아요. 수업 때 가끔씩 이렇게 방송 올리잖아. 나는 편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참고로 영상은 20분에서 25분 사이로 할 건데, 뭐 하는 거 봐서 지금 2시부터 한다고 치고 2시 20분에서 25분까지 그냥 그때 되면은 진도 그냥 안 나가도 끝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거 농경과 목축의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 찾아다니고 사냥하러 다니고 채집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정착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다. 제대로 된 수업은 20페이지부터 오늘 문명, 4대 문명 내용에서 이번 강의는 4대 문명과 관련돼서 아마 23페이지까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교과서, 펜, 샤프, 뭐 필기구 이게 중요하니까 20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문명의 발생과 4대 문명, 가, 나, 다, 라 각각의 그 지도에 보면은 강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문명들, 나일강 오늘날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가는 이집트 문명, 나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사이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겐지스강, 인도 주변이라서 뭐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라, 황호강,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 문명, 이렇게 오늘 4대 문명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 2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발생,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줄 봅시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4대 문명 중에서 요 메소포티아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아까 지도에 봤던 것처럼 다 강을 끼고 있는데, 왜 강을 끼고 있느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바로 큰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한 것은 농경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 주변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강을 주변으로 해서 바로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과 깊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줄 가운데부터 보면은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 새로운 농토를 만들게 되는데 세 번째 줄 봅시다. 홍수로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거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관계소를 만드는 등 대규모의 치수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대규모, 상당히 많은 양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랫줄 많은 인력을 통솔할 수 있는 지배자가 등장. 그래서 문명이 발생하는 이 시대, 지배자가 나왔다. 그 얘기는 불평등한 관계라는 얘기고, 신분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신분제 사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봅시다. 그 옆에 농경지가 확대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도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경지 확대되고 생산량 증가하니까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도시의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도시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도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계속 보니까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긴 쪽이 지배, 진 쪽이 피지배계층이 되면서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단,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보니까 주변 지역을 통합하면서 국가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생된 이 시기 때 바로 정복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 생산력의 발달로 사유재산이 발생했고 청동기의 등장, 바로 4대 문명권 시대는 바로 청동기 시대 때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발생되는 거, 우리 한국사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이네요. 지배계급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세를 징수하였으며 이를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강주변, 농경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청동기 시대, 마지막으로 문자 발명, 기록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4대 문명 중에서 첫 번째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지났네. 이거 다 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은 혼자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는, 뭐 니들 원래 나한테 반응 안 했으니까 드립 같이 하면서 해야겠네요.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우선 4대 문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게 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21페이지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 전에 21페이지 학습 목표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면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바로 이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사 관련 교과서라든지 나중에 이쪽 지역과 관련된 책을 봤을 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바로 여기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 주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이쪽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쪽의 지형적 특징 중에 하나가 개방적 지형입니다.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진영이 있고, 여기 유튜브에서 나가는데 이렇게 지도를 못 그려서 큰일이네.
아무튼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도 있고 2학년 교실에는 세계지도가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가 모르는 사람들은 20페이지 지도를 보면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전체적으로 평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로막는 게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 지역, 요거를 좀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 비옥한 투스타일질의 특징이 바로 개방적 지역, 전체적으로 평야입니다. 평야.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같이 또 계속 지형적 특징을 보면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불규칙하게 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불규칙하니까 언제 어떻게 강이 범람해서 홍수의 위험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 물을 다스리는 치수가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두 번째 줄, 왕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치수 관계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의 대리자로서 신권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신이 나에게 이쪽을 대신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줬다. 그래서 신권 정치를 통해서 왕은 이 지역의 지배층은 그렇게 통치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 끝에 봅시다. 잦은 홍수와 외침을 겪으면서 수메르인은 내세보다는 현세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방적 지형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외침들, 다른 민족들이 침략을 하기에 편합니다. 말을 타고 가는 데 있어서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외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왕조들이 많이 바뀌고 나라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수메르인들은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 언제 외침을 받아서. 그래서 현재 나 살고 있을 때 편하게 살자. 현세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내세관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아랫줄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 서사시에 바로 현세를 중요시하는 내세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같이 또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그저 끝에 다신교를 믿어서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21페이지 사이드 볼까요? 지구라트 거기 사진으로 나와 있고 21페이지 길가메시 서사시 각자가 뭐 읽어보면 되겠고, 어쨌든 지구라트 있는 거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하나의 특징이고, 그 줄 끝에 천체를 관측하는 과정에서 점성술, 천문학이 발전을 했고 여기는 태음력 그리고 60진법이 고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문명과 관련된 기록들은 그 줄 끝에 쇠기 문자를 통해서 기록이 남겨졌는데, 그 줄 계속 보니까 서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바로 옆에 보면은 사이드에 쇠기 문자로 새겨진 점토판, 그렇게 생긴 문자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 보면은 아무르인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적의 침입,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수메르인들 결국 아무르인에게 침입을 받게 되고, 이 아무르인이 세운 바빌로니아 왕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오게 되는데,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왕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왕 때가 바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함무라비 왕과 관련돼서는 그저 계속 보니까 수메르의 예법을 집대성해서 함무라비 벽전을 편찬하는 등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니 함무라비 벽전, 아마 거기다가 필기를 조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록으로 남겨진 성문법이고, 보복, 내가 당하면은 남에게도 똑같이 하는 보복주의, 그리고
신분에 따르게 법을 적용하면서 바로 차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밑에 탐구활동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함무라비 법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나요? 필기했나요? 필기 못한 사람들은 일시정지하고 알아서 하세요. 내 맘이야. 탐구활동 봅시다. 함무라비 법전. 우선 밑에 1번.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토대로 바빌로니아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 추론을 해보자. 우선은 아까 잠깐 나온 보복주의. 몇 조가 보복주의 같나요? 너희들이 나에게 분명 얘기해 줬을 거야. 196조요 이러면서. 196조. 자유인의 눈을 뺀 자. 너 내 눈 뺐어? 그러면 나도 네 눈 뺄 거야. 그의 눈을 뺀다. 바로 보복주의. 그리고 198조 205조를 통해서 귀족, 평민, 노예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신분제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조는 205조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때리면 그 귀를 자른다. 바로 신분에 따른 차별적인 법 적용을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198조에 보면은 은화 1미나 은화라는 걸 통해서 화폐를 사용했다. 그 나라에서 화폐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교역을 했다. 시장을 통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2번. 위와 같은 복수주의 원칙이 적용된 또 다른 고대법. 대체적으로 이 시대 때 이 지역을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고대 근동지방의 법들은 대체적으로 고대법에서는 보복주의, 복수주의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8조법, 8조법에서도 충분히 보복주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법들은 대체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주의, 복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왕 때 최고 전성기를 누렸지만 마지막 줄 히타이트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히타이트 이따가 하나 드립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댓글로 크크크 웃어주면은 완전 고맙지. 22페이지. 어느덧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23페이지까지 할 수 있을래나? 22페이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비교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줄 봅시다.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줄 끝에 농경에 필요한 대규모 치수와 관계를 위해 강력한 공동체가 필요해지면서 통일왕국이 성립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공동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그래서 통일왕국이 성립이 되는데,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종교는 다신교. 아까 우리 메소포타미아도 다신교라고 했습니다. 지구라트 얘기하면서. 이집트도 다신교인데 특히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했고, 그 줄 계속 보니까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태양신인 라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최고 신, 아예 왕 자체가 신입니다. 그래서 그 줄 끝에 신권 정치. 메소포타미아랑 똑같지만 메소포타미아는 신의 대리자야. 왜냐면은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똑같이 이 이민족의 짱들이 나는 신에게 명령을 받았어. 신의 대리자. 하지만 이집트는 최고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신권 정치지만 여기는 자신을 곧 신으로 여기는 신의 아들이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이집트는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한테 정복될 때까지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아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이어지는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 지역이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다면은 이쪽에 있는 이집트는 외침을 거의 받지 않은,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래서 통일국가로 쭉 갈 수가 있었으니, 왜 그러느냐? 사하라 사막, 이집트 사하라 사막이니까 이 사막을 건너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막을 건너기에는
그만큼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막을 건너기가 어렵고 지중해, 홍해 이렇게 바다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안정 속에서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 관심. 그래서 지금 죽어서 안정적으로 사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상 죽어서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래서 내세, 다음 세상에 대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메소포타미아랑 비교해서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영원 불멸 사상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줄 끝에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사후세계에 대한 안내서인 사자의 서와 함께 무덤 속에 넣게 되면서 이 영혼이 나중에 사후세계에서도 계속 잘 살았으면 이래서 사자의 서를 넣게 됩니다. 23페이지 자료에서 이따가 길가메시 서사시, 그 다음에 사자의 서 내용을 같이 볼 겁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와 다르게 주기적으로 범람합니다. 나일강이. 그래서 땅이 상당히 비옥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줄 가운데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범람하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해지고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태양력이 만들어졌고 범람 후 경작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측량술, 기하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진법과 다르게 이집트는 10진법 사용. 아까 태음력이었고 여기는 태양력이고 그리고 그저 끝에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학도 발달하게 되고 파피루스의 상형 문자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메소포는 쓰기 문자, 여기는 요 파피루스. 이집트 특별전할 때 가가지고 1,500원 주고 산 거예요. 수업이었으면 한 번씩 만져보라고 할 텐데 아무튼 이 파피루스에 상형 문자를 남기게 됩니다. 21페이지 흥미진진한 세계사 각자가 읽어보세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고 스핑크스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 나중에 이집트 가게 되면 여러분들 가서 직접 보시고 23페이지 탐구활동 보겠습니다. 이런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탐구활동 메소포타미아인과 이집트인의 내세관. 자료 1번 메소포타미아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내용이고 자료 2번이 사자의 서, 그 미라와 함께 같이 묻어두는 사자의 서가 되는데 1번 자료 1과 자료 1을 참고하여 메소포타미아인과 이집트인의 내세관을 비교해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소포타미아는 내세를 중요시하게 되는 거고 이집트는 죽어서의 세계, 사후세계, 내세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료 1번 길가메시 서사시 밑에서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으로 춤을 추며 즐기십시오.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현세를 중요시하는 내세관이 나온다라면은 이집트 사자에서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을 울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는 잘 살아야 됩니다. 바로 현재보다도 사후세계. 난 예전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난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표현하는. 그래서 사후세계에서도 나는 잘 살아야 된다. 바로 내세가 상당히 중요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내세관이 다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발표해보자. 자연환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소포는 개방, 그 다음에 이집트는 폐쇄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자연환경, 메소포타미아는 불규칙적인 범람이라는 이집트는 주기적인 범람.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더 불안정, 이집트는 안정적. 그러니까 내세관도 불안정하니까 현재를 즐기자. 안정적이니까 이 안정적인 삶, 다음 세상에서도 죽어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왕조 변천. 당연히 메소포는
개방적 지형이어서 외세 침입이 많았지만 이집트는 이민족의 침입이 거의 없어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이어지는 통일 국가로 가게 됐다. 오늘 수업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4대 문명의 특징들 정도, 그 다음에 메소포와 이집트 각각의 문명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 비교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23페이지 지중해 연안 국가들부터 인더스, 중국 문명, 나 잠깐 쉬고 2강에서 만나요. EBS 선생님처럼 뭔가를 계속 팍팍 하고 싶었는데 살짝 뻘쭘해가지고 다음 강에 한번 노력해볼게. 하지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어색하네요. 안녕.